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공학 문혜영 교수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되지. 왜 소프트웨어에다가 공학이라는 개념을 붙여서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과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개발 인력에 대한 부족이 생긴 거죠. 그럼으로써 인건비가 어떠해요? 인건비가 상승된 거죠. 네. 그럼으로써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이 증가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의 문제인데 공학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문서가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끝나버리고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를 또 수정하고자 할 때 처음부터 다 개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어때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네, 증가가 된 겁니다. 유지 보수가 어렵고 또 비용이 증가가 된다. 라는 겁니다. 네, 소프트웨어 품질과 생산성에 대한 제고, 또 특정 개인에 의존한 시스템 개발, 그런 문제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위기 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앞에 있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죠. 1번에 유지보수가 어렵다.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개발 인력이 어때요? 소프트웨어 인력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한 거죠. 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3번에 신뢰성, 성능이 부족했다. 다음에 네 번째, 개발 기간이 지연이 된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되는 기간은 더 오래 걸렸겠죠. 개발 기간 지연, 또 개발 비용이 증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설명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소프트웨어 위기를 완전히 해결한 공학적 원리를 체계이다 라고 그랬는데 뭐든지 완전히 해결한다라는 것은 힘들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도구만 는 아니죠.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외에도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자, 세 번째, 가장 경제적으로 신뢰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 도구와 절차들에 대한 체계, 이게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점차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설명이 잘 된 것은 바로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4번 문제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아보자. 자,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1번 문제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 보수 및 파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운영되도록 할 것이고 유지 보수가 잘 되도록 할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 파기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향상을 시켜준다. 또 소프트웨어 생산성, 작업 만족도를 증대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 최대의 비용으로 맞나요? 네, 틀리죠. 네, 최소의 비용이다 라는 거고 가장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맞죠? 그 뒷부분은 맞습니다.
네. 자, 4번에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획득하기 위해 공학적인 원리를 정립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학문이다. 맞습니다.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위기 발생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왜 소프트웨어 위기가 발생을 했느냐라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소프트웨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네, 소프트웨어는 이제 보고 만질 수 없는 무형의 것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물리적인 것에 비해서 조금 특징적인 것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낮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보면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부재가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든 다음에 잘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문서에 대한 관리 그런 게 이제 부족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주석 처리를 잘 했으면 주석은 이제 개발하면서 거기에 이제 설명문입니다. 그런 걸 많이 달아준다면 제3자가 유지보수할 때도 좀 쉬웠겠죠. 그런 것에 대한 부족이 있었다. 자, 네 번째,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이 이제 좋지 않았다.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소프트웨어가 위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닌 것은 바로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면 굳이 위기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네, 6번 문제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형 중 하나인 나선형 모델이다. 나선형 하면 일단 여러분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가락을 귀에 대고 뱅글뱅글 돌려보자. 이게 바로 이제 나선형이고 제일 중요한 뭐가 있어요? 위험 분석이다.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틀린 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그럼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나선형은 어때요? 사용자의 요구 분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명확하지 않은 두리뭉실한 거,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아닌 경우에 이제 사용하기 좋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끝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대규모 시스템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라는 거입니다. 자, 1번 볼까요? 네. 폭포수형 모형과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두 번째 보면 점증적으로 개발을 진행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점증적이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면 위험을 분석한다. 핵심적인 요소 뭐가 나왔어요? 위험 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네 번째 보면 관리가 복잡하다. 대규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다. 내가 어디에 쓴다 그랬어요? 네, 대규모 시스템에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안 해요 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이제 틀린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마저 채워볼까요? 네, 여기 뭐였어요? 네, 계획 수립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발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고객 평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자, 7번 가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폭포수형 모델로 표현할 때 보기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폭포수형 그러면 여러분 일단 뭐가 생각나야 돼요? 폭포가 생각이 나야죠. 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 분석이 정확한 경우, 완전히 정확한 경우에 폭포수형을 사용한다. 가장 오래된 방식 이다라는 건 이제 기억해 주면 되고 이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뭐든지 뭘 먼저 이 중에서 뭐를 해요? 계획을 먼저 세워야죠. 그래서 계획이 타당한가?
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요구 분석을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사용자의 요구 분석, 사용자의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 과정을 거칩니다. 자, 구현을 했으면 문제점이 없나 테스트를 해야 되겠고, 잘 운영되고 있나 유지 보수 단계를 거쳐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계획, 분석, 설계 항상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되죠. 사용자의 말을 들은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구현한 다음에 테스트 받고 마지막 유지 보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겠군요. 자, 8번 문제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이 가장 적절하게 선택된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네,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불분명해서 사용자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요구 분석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불분명한 거죠. 이런 경우는 모형물을 하나 만들어주면 서로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타입이었어요? 네, 프로토타입 모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을까? 자, 개발 중에도 고객의 요구사항, 개발 중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고 싶다. 이때 폭포수형을 쓴다? 안 되는 거죠. 폭포수형은 네, 단계가 완벽히 끝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없다. 중간에 요구사항을 수정할 수가 없다.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위험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점증적으로 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나선형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응용 분야가 단순하고 설치 시점에 제품 설명서가 요구됨에 따라 자, 일단은 단순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선형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번도 틀렸군요. 네,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9번 따라갑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 무용 중 보엠이 제안한 나선형 모형의 개발 단계가 옳게 나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나선형 하면 여러분이 뭘 하자 그랬죠? 네, 손가락을 귀에다 대고 뭘 그리자? 바로 이거를 그리자라는 거죠. 그리고 4등분을 하는 거죠. 네, 제일 먼저 뭘 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핵심적인 거라 그랬죠? 여기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위험 분석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분석했으니까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네, 개발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평가, 고객에 대한 평가를 갖습니다. 고객이 평가하는 거죠. 이 단계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다. 그래서 이제 플래닝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분석이다. 위험이 리스크가 되는 거고, 분석이 아날라이시스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네, 개발하기 위해 개발, 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평가, 고객을 커스터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찾아주면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프로토타입이다.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모형물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볼까요? 프로토타입은 발주자나 개발자 모두에게 공동의 참조 모델을 제공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요구자가 있겠죠? 둘이는 이제 같은 모델을 가지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죠. 모형물을 쳐다보면서 사용자가 어때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구사항을 말을 하겠죠. 네, 그러면 훨씬 더 이해도를 높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보면은 프로토타이핑 모형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서 유지보수가 없어지고 개발 단계 안에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형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수정을 해버리는 거죠.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점에 최초의 오류가 발생이 된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모형물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제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개발 과정에서 개발하면서 오류 과정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토타입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군요. 자, 11번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형상이다 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형상이다. 그 형상을 관리하는 것을 이제 형상 관리라고 한다. 자, 틀린 것을 골라보자 라는 겁니다. 자, 1번 갑니다.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에 가해지는 변경을 제어하고 변경을 이제 적절하게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제어, 또 관리하는 활동을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준선,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죠. 베이스라인 변경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개발 과정의 산출물인 원시 코드는 형상 관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포함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모두 형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고요. 네, 4번은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단계에서 적용되는 활동이고요. 유지보수 활동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네, 코코모 모형입니다. 비용 예측 모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코코모 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요? 네, 보엠이 제안을 한 거고요. 네, 비용을 예측을 하는 거고요.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인 LOC에 의해서 비용 산정하는 기법이고 규모를 이제 파악을 예측을 한 다음에 각 소프트웨어 종류에 맞게 다르게 책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서 비용이 이제 다르게 선정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네, 보엠이 제안한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의한 비용 예측 모형이다. 맞죠? 자,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는 비용 산정 방정식을 이용한다. 맞죠? 자, 3번의 코코모 모양은 가정과 제약 조건이 없어서 모든 시스템에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맞나요? 틀려요? 네, 틀리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코코모 모형은 이제 같은 규모의 소프트웨어라도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12개월이 기한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 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남기고 사장님께서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3명의 인력을 추가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아는 프로젝트 관리자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를 합니다. 자, 브룩스 법칙에 의해서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1번 인력 관리가 어렵다. 2번 비용 발생이 증가한다. 3번 일정이 더 지연된다.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브룩스의 법칙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면 작업 적용 시간과 부작용으로 인해서 일정이 더욱 지연된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라는 게 바로 브룩스의 법칙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신뢰성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이식성입니다. 자,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운영 가능하도록 쉽게 수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보면 상호 운영성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네 번째 사용 용이성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용 용이성이다 라는 것은 뭐죠? 용이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쉬어야 된다,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설명에는 이제 다른 내용이 써져 있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네, CPM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CPM. 자, CPM은 여러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일정이죠. 네, 일정을 계획할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CPM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임계 경로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1번에 보면 CPM 네트워크는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노드, 간선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노드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작업을 나타내는 거고, 간선은 작업 사이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CPM은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작업을 나열을 한다. 작업 나열하는 거죠. 네, 작업을 나열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소요 기간, 기간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CPM에서 작업의 선후 관계는 파악되지 않아도 무관하다. 자, 안 되죠. 그래서 A가 끝난 다음에 B를 할 수 있어요. 작업의 선후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네, CPM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을 정확히 예측해야 된다. 며칠 만에 끝나느냐, 그것이 정확해야 되고, 일정을 우리가 계획하는 방법 중에 WBS 방식과 PERT, CPM 방식이 있었죠. 자, 여기서 PERT 방식은 어때요? 소요시간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이고, CPM은 소요 기간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 되지요. 자, 16번 갑니다.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 중 상속 관계에서 상위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 호출에 대해서 각 하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해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건 뭐라 그럽니까? 네, 다형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는 일입니다 라는 획일적인 답안이 아니라 질문을 하니까 고유한 방법, A가 생각하는 고유한 방법,
B가 생각하는 고유한 방법, C가 생각하는 고유한 방법, 이렇게 정답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형성이다. 자, 오픈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필통을 열어요? 여는 거 맞죠? 창문을 열어요? 네, 여는 거 맞죠? 지갑을 열어요? 여는 거 맞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걸 무엇이라 그런다? 바로 이제 다형성이라고 한다라는 거. 다형성. 네. 정답은 3번이군요. 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객체지향 기법에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캡슐화, 상속성, 추상화, 다형성 이런 것들이 있지요. 자, 3번에 나와 있는 구조화는 네, 구조화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기법에서 네, 자, 발전이 이렇게 처음에 프로그램 기법에서 구조적 프로그램 기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 기법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구조적에서 발전된 게 객체지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입니다. 네, 18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전자계산기를 객체 지향 쪽으로 분석한 다이아그램입니다. 어떤 다이아그램인가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 지향 모델링 언어가 있죠. 그게 바로 UML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법 중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자가 무엇을 하느냐, 네, 사용자 사례 다이아그램, 바로 유즈 케이스 다이아그램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 도식화해서 표현해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모듈의 결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모듈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각 기능별로 분할하는 것을 우리는 모듈이다라고 그랬고, 이 모듈은 이제 독립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 독립성을 체크를 하는 게 결합도와 응집도로 체크를 하죠. 그래서 A라는 모듈과 B라는 모듈이 있었을 때 모듈과 모듈의 관계는 우리가 결합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계는 작아야 된다. 즉 결합도는 작아야 되고 내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독립성은 응집도로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응집도는 높아야 된다. 응고다라는 겁니다. 1번 문제 살펴보면 1번 모듈 간의 의존도가 크다. 모듈 간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결합도가 어쩐다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듈과 모듈 사이에 서로 의존도가 있으면 안 좋은 거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면 모듈 간에 제어 요소를 전달하는 것은 제어 요소다 그러면 펑션 코드다, 함수라든지 또 플래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제어 요소를 전달하는 것은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전역 변수를 쓰는 것보다는 함수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면 전역 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가 간단해진다, 유지 보수가 편리해진다. 네, 좀 틀린 표현입니다. 전역 변수다 그러면 주 프로그램, 부 프로그램 이런 데서 공통으로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변수가 있다 하면 여기서도 수정하고 여기서도 수정하고 자 다른 부 프로그램에서도 수정하고 그럼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모듈 간의 고투문 사용은 내용 결합도를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결합도의 종류 뭐가 있어요?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제어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결합도, 네, 그다음에 데이터 결합도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내공이 있어야 된다. 내공, 외제차. 내공, 외제차. 그래서 첫 글자 먼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4번이 됩니다. 내용 결합도는 핵심만 보면은 다른 모듈의 내용을 참조하는 경우, 다른 모듈의 공통 자료 영역을 사용할 경우, 어떤 모듈에서 외부로 선언한 데이터를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때의 결합도, 제어 결합도는 제어 요소가 전달될 때의 결합도, 자, 스탬프 결합도,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의 결합도, 데이터 결합도, 인수라든지 이런 자료 요소로만 구성되는 결합도입니다. 자, 20번 갑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로 발견하기 어려운 오류는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블랙박스 테스트하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있지요. 블랙박스 테스트는 뭐를 검사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능 검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이제 논리 위주의 테스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번 볼까요? 인터페이스 오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나 성능에 대한 오류다. 세 번째, 잘못되거나 누락된 기능이다. 자, 네 번째, 오류 내에 논리 구조상의 오류다. 바로 이게 바로 4번이 바로 뭐예요? 화이트 박스가 되죠. 그래서 블랙박스는 겉모습에 대한 테스트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화이트 박스는 안에를 뜯어보는 것의 테스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케이스가 뭐죠? 케이스. 바로 컴퓨터와 전용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검사, 디버깅 이런 과정을 뭐 하는 것이다? 자동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케이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요? 바로 자동화가 생각이 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와 개발 발명품이 결합된 것이다. 자, 두 번째, 시스템 개발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유지 보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소프트웨어를 재구성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기술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응시키는 것은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나요? 제공학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3번이고요. 4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동화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시키고 소프트웨어 생산성 향상을 구현하는 공학적인 기법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농촌에서 하는 일을 자동화시킨다. 왜 자동화를 시킬까?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더 생산성을 높이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든 것의 자동화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소프트웨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주요 활동으로서는 분석, 개조, 역공학, 이식 등이 있어요 라는 것은 여러 무엇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걸 우리는 제공학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이제 새로운 요구에 맞도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켜 가지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정답 1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으로 인한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시스템의 구조와 구축 방법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자, 두 번째,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감을 한다.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줄어들겠죠. 또 비용 또한 줄어들겠죠. 자, 세 번째, 개발을 할 때 작성된 문서, 개발할 때 작성된 문서를 또 공유해서 쓸 수가 있죠. 네 번째, 새로운 개발 방법 도입에 대한 용이성인데요. 재사용 소프트웨어를 다시 쓰는 거죠. 개발했던 걸 그대로 다시 쓰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을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제공학이 있다 그거죠. 제공학, 기존 시스템을 새로운 요구에 맞도록 소프트웨어 성능을 향상시켜 가지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는 제공학이라 그럽니다. 그 주요 활동 중 이제 그 중에서 그럼 제공학은 이제 여러분이 뭐뭐 있어요? 제공학에는 분석, 재구성, 또 역공학, 이식,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하드웨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냐? 자, 여기서는 뭐냐면 다른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의미하는 게 이 중에서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여기가 있고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심장이 허약해요. 그럼 이 사람의 심장을 여기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서도 이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뭐라고? 심장이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4번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분석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기존 소프트웨어를 기존 소프트웨어 동작을 이해하고 또 제공학을 할 대상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분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재구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은 변경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형태에 맞게 수정하는 활동이다.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세 번째 보면은 역공학이 있습니다. 역공학이다 라는 것은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해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을 이렇게 분석을 열심히 해 가지고 재발견 작업을 거쳐서 다시 새로 만드는 것을 우리 역공학이다 라고 하죠. 자,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식이 되는 거죠. 다른 하드웨어에서도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것, 이걸 이식이라고 하죠. 자, 25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의 생산성이 아닌 유지보수에 대한 생산성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켜서 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그런 개념이 바로 뭐예요? 제공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